서울의 한 허름한 뒷골목. 햇볕조차 잘 들지 않는 좁은 길가에 낡은 리어카 하나가 힘겹게 서 있었다. 그 옆에는 허리가 반으로 접힐 듯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줍고 계셨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별처럼 총총하고 따뜻했다. 겨울 칼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김복래 할머니. 그녀의 삶은 마치 이 골목처럼 고단하고 소박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계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골목을 지나던 젊은 학생들이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 김복래 할머니는 허허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이고, 괜찮아. 이렇게 움직이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네. 그녀는 학생들이 남기고 간 빈 박스를 조심스럽게 리어카에 실었다. 그녀에게 폐지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조각들이었고 그녀의 하루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었다. 김복래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박준호. 그는 어머니와는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았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 그 꼭대기에 자리한 그의 사무실은 화려함과 권위를 상징했다. 준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젊은 기업가, 혁신적인 리더 같은 수식어가 붙었다. 그는 재력가 집안의 딸과 결혼하여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불편함과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는 고급 세단에 몸을 싣고 어머니의 허름한 동네에 찾아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어머니가 폐지 줍는 모습을 보면 제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성공한 기업가 아들이 어머니를 길바닥에 내버려 둔다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김복래 할머니는 아들의 날 선말에도 그저 빙긋이 웃었다. 준호야, 이게 뭐 어때서 그러니?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몸 움직여서 돈 버는 건데 뭐가 부끄러워? 부끄럽죠. 당연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드리는 용돈만으로도 충분히 편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셔서 제발 제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준호는 답답하다는 듯 이 말을 짚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폐지 줍는 모습은 준호에게 과거에 가난했던 기억을 상기시켰고 그는 그 기억들을 잊고 싶어 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그 성공의 길에 어머니의 하찮은 직업이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여겼다. 그의 아내 역시 시어머니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어머님, 저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세요? 며느리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할머니를 찾아와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저희 친정에서는 어머님처럼 사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복래 할머니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에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리어카의 폐지를 싣는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의 방식은 그들의 화려하고 물질적인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모두 기부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준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가난하게 살면서도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비록 엄청난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모든 삶이 녹아있는 돈이었다. 그런데 그 돈을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두 기부했다니. 그것도 이름도 알 수 없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작은 자선단체에. 준호는 즉시 어머니를 찾아가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왜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부 기부해 버리신 겁니까? 그 돈이면 어머니가 남은 여생 편하게 지내실 수도 있고, 저도 그 돈으로 사업에 보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복래 할머니는 아들의 거친 말에도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준호야, 그 돈은 내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돈이다. 쓸모 있는 곳에 쓰이는 게 맞지 않겠니? 쓸모 있는 곳이라니요.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폐지를 줍습니까? 남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준호는 울부짖듯이 말했다. 그의 분노는 돈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어머니의 행동이 자신의 명성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수치심이 뒤섞인 것이었다. 준호야,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너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다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말렴.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 거지꼴로 죽을 겁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험한 말을 퍼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뒤에는 며느리가 비웃듯이 서 있었다. 어머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렇게 어리석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저희는 이제 어머님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인생은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날 이후 준호와 며느리는 김복래 할머니와 거의 연락을 끊었다. 가끔씩 의무적으로 용돈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것도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 상처받지 않는 듯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누볐고 폐지를 주우며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기부한 따뜻한 동행이라는 자선단체는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얽힌 비밀스러운 조직이었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혹은 이해해서는 안 될 과거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 과거는 그녀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다. 김복래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가끔씩 먼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그녀의 눈빛은 아련했고 때로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자신의 아들도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녀는 그저 묵묵히 폐지를 줍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야 했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깊이와 무게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었다. 박준호는 어머니의 전 재산 기부 소식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노년의 마지막을 폐지를 주우며 비참하게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자신의 성공적인 이미지에 흠집을 낼까봐 두려웠다.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가난했던 과거와 어머니의 소박한 삶은 늘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았다. 준호는 어머니가 기부한 돈을 어떻게든 되찾을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가 기부한 따뜻한 동행이라는 자선단체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았다. 대형 자선단체라면 어떻게든 손쓸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 단체는 듣도 보도 못한 작은 규모의 조직이었다. 준호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따뜻한 동행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다. 며칠 뒤 비서가 가져온 자료는 준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따뜻한 동행은 등록된 비영리 단체이기는 하지만 대외적인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후원금도 거의 모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운영 주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소지에 찾아가 보니 낡은 건물이었고 주로 나이 든 분들이 드나드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보고했다. 자선단체라기보다는 좀 수상합니다.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수상하다고 어머니가 그런 곳에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진 단체지? 그는 어머니가 혹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따뜻한 동행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알 수 없는 단체에 전 재산을 바친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비서 몰래 직접 따뜻한 동행의 주소지를 찾아갔다. 허름한 주택가 골목 끝에 위치한 낡은 2층 건물은 얼핏 보면 평범한 노인정처럼 보였다. 간판도 없이 그저 따뜻한 동행이라고 송글씨로 쓰인 작은 종이가 문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준호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그를 맞이했다. 누구? 시조. 노인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김복래 여사님 아들인데 제 어머니가 이곳에 기부를 하셨다고 해서요. 단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준호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다. 노인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실내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거실에는 몇몇 노인들이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낡은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대부분 전쟁 중인 군인들의 모습이거나 흑백으로 바랜 가족 사진들이었다. 준호는 사진들을 무심코 바라봤다. 이곳은 어떤 단체입니까? 준호는 노인에게 물었다. 이곳은 우리들끼리 모여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이라오. 서로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지나간 시간을 함께 추억하는 곳이지. 노인은 김복래 할머니가 기부한 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복래 여사님은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분이시오. 그분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깊은 분이지. 노인의 말은 준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돈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준호의 시선이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액자에 멈췄다. 액자 속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들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는 유일한 젊은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다. 그녀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병사가 아닌 의료진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앳되었지만 눈빛은 강인하고 단호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놀랍게도 김복래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다.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사진을 자세히 보기 위해 액자 앞으로 다가갔다. 사진 아래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 195의 치권년 겨울 최전선 야전병원. 준호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전쟁 이야기는 물론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가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온 줄로만 알았다. 준호는 노인을 돌아봤다. 저기, 이 사진 속에 있는 분이 제 어머니이신가요? 노인은 사진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김복래 여사님이시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생명의 은인이시지. 우리는 그분을 야전의 천사라고 불렀다오. 노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폐지를 줍는 평범한 할머니가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했던 야전의 천사였다니.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삶을 오직 자신의 잣대로만 평가했고 그녀의 고귀한 내면을 전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따뜻한 동행을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무시하고 비웃었던 어머니의 삶 속에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어머니의 낡은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평소 잘 드나들지 않던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작은 방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빛바랜 사진첩 몇 개가 전부였다. 준호는 사진첩을 하나씩 넘겨봤다. 대부분 가족 사진들이었고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다 그는 침대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굳게 잠겨 있었다. 준호는 상자를 열어보려 했지만 자물쇠가 너무 낡아 열리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끝에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부셨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렸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모든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낡은 군복에 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녹슨 휘장, 빛바랜 군번줄, 그리고 수십 년 전의 흑백 편지들이 가득했다. 편지들은 대부분 전쟁터에서 전우들이 보낸 것이었고 그 안에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는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그의 손은 떨렸다. 편지 속에는 어머니가 위험천만한 전장에서 어떻게 부상병들을 돌보고 때로는 적군의 포화 속에서도 그들을 구해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편지 뭉치들 사이에서 낡은 태극무공훈장 하나를 발견했다. 빛바래고 녹슬어 있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임이 분명했다. 준호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토록 위대한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또 다른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다. 편지는 누군가에게 보내려다가 끝내 보내지 못한 듯 봉투도 없이 상자 안에 놓여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어머니는 전쟁 중 비밀리에 군수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던 고위 장교들의 비리를 목격했고 그 증거들을 몰래 수집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비리를 폭로하려 했지만 오히려 협박과 위협에 시달리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편지 말미에는 그들이 나를 찾아낼까봐 두렵다는 문구가 희미하게 쓰여 있었다.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어머니가 단순히 가난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전 재산 기부 역시 단순히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따뜻한 동행이라는 단체는 비자금 비리의 피해를 입은 전쟁 영웅들과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은밀한 조직이었고
어머니는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이다. 그의 눈에 어머니의 낡은 리어카와 구부정한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좁은 시야를 가졌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를 비웃고 무시했지만 사실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온 진정한 영웅이었던 것이다. 그의 가슴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미어지는 듯했다. 준호는 상자 안에 모든 자료를 꺼내 책상에 펼쳐놓았다. 그는 어머니의 과거를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쟁 영웅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비리에 맞서 싸웠던 용감한 증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여전히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들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상자 안에서 빛바랜 신문 스크랩 하나를 발견했다. 10년 전 기사였고 내용은 당시 국방부 고위 장교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되었고 관련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준호는 직감했다. 어머니가 언급했던 비리가 바로 이 사건이었고 그녀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는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존재할 터였다. 준호는 자신의 어머니가 폐지를 줍는 것이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한 위장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히 살아오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피어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돈을 탐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그녀가 숨겨왔던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불안감을 느꼈다. 어머니가 숨겨온 진실은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했다. 그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어머니는 물론 자신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준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뜀을 알았다. 그는 어머니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해졌다. 박준호의 손에 들린 낡은 휘장과 빛바랜 편지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무시하고 외면했던 어머니의 삶 속에 숨겨진 거대한 서사의 파편이었다. 어머니가 한국 전쟁의 영웅이자 동시에 군부 비리에 맞서 싸웠던 용감한 증인이었다는 사실은 준호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왜 이 모든 것을 숨겨왔는가? 왜 전 재산을 기부하고 폐지를 줍는 삶을 선택했는가? 준호는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얕잡아보고 비웃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삶을 오직 물질적인 잣대로만 평가했고 그녀의 고귀한 희생과 굳건한 신념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돈을 되찾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대신 어머니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그녀가 숨겨왔던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장 먼저 따뜻한 동행을 다시 찾아갔다. 노인들은 준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그들을 단순한 노인들이 아닌 어머니의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인물들로 바라봤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과거와 관련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제 어머니가 전쟁 중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준호의 진심을 느끼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김복래 할머니가 야전의 천사로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복래 동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당시 우리는 모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지. 하지만 김복래 동지는 달랐어. 그녀는 포화 속에서도 주저없이 부상병들을 구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존자들을 돌봤어.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모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을 정도였지. 한 노병의 눈에는 당시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다른 노병은 덧붙였다. 그녀는 단순히 병사들을 치료하는 것 이상을 했어. 그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지. 우리는 그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 준호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위대한 희생에 경외심을 느꼈다. 그는 또한 어머니가 비자금 비리에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노인들의 표정은 일순간 굳어졌다.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그들의 눈빛에서 깊은 고통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아픈 기억이라오. 전쟁의 상처는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더 깊이 남는 법이지. 한 노병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복래 동지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는지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오. 준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노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따뜻한 동행을 나오면서 새로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어머니가 숨겨온 진실을 자신이 직접 파헤치고 그녀의 잃어버린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어머니의 낡은 상자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10년 전 흐지부지 종결되었던 군부 비리 사건의 신문 스크랩에 주목했다. 그는 이 사건의 배후에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준호는 자신의 사업 수완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 법원 기록, 그리고 심지어 당시 군수물품 조달 계약서까지 샅샅이 뒤졌다.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준호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10년 전 사건에 대한 자료들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듯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과거의 비리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대한 권력형 비리임을 직감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불청객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준호를 응시했다. 그들의 분위기는 위협적이었고 그들은 아무런 소개도 없이 본론부터 꺼냈다. 박준호 씨, 최근 당신이 김복래 여사의 과거에 대해 캐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기운이 역력했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당신에게 큰 해가 될 겁니다. 준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알아보고 있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일, 김복래 여사의 과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감한 사안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건드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른 남자가 덧붙였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 일을 파헤친다면 당신의 사업과 당신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박준호 씨, 그들은 준호의 책상 위에 명함 한 장을 던지듯이 내려놓았다. 명함에는 아무런 이름도 없이 단지 한국제양군인회 고문이라는 직함만 적혀 있었다.
준호는 그들이 단순한 협박범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과거 비리에 연루된 고위 관계자들이거나 그들과 연줄이 닿아 있는 강력한 인물들이었다. 두 남자는 경고를 마친 후 아무런 말 없이 사무실을 떠났다. 준호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숨을 골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어둠과 맞서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겨왔는지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들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준호는 두려웠다. 그의 사업, 그의 가족,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강한 반발심과 오기가 솟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어머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그는 즉시 어머니가 있는 따뜻한 동행으로 달려갔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준호의 얼굴에 드리워진 두려움을 읽었고 조용히 그를 맞이했다. 준호야, 이제야 네가 내가 겪었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구나. 김복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잊고 조용히 살아가기를 바랐지. 하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렸을 뿐이야.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제 사업은 물론 저와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절박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믿음이 서려 있었다. 김복래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이 느껴졌다. 준호야,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거대한 벽을 쌓으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그 벽을 허물고 빛을 발할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강렬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거대한 비리에 맞섰던 야전의 천사의 눈빛이었다. 네가 나를 위해 싸우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도울 차례다. 내가 지난 수십 년간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너에게 알려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를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김복래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음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에게 자신이 숨겨왔던 모든 증거들을 내어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낡은 상자 속에 잠들어 있던 휘장과 편지들 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잊지 않고 기억해왔던 모든 이름과 날짜, 그리고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행위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기억은 어떤 문서보다도 정확하고 명확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준호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비리의 규모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고 연루된 인물들의 면면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들은 사회의 존경을 받는 고위층 인사들이었고 그들의 이름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유명 인사들이었다. 준호는 이 싸움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굳건했다. 그는 어머니의 명예와 진실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준호는 어머니 김복래 할머니가 내어준 자료들을 밤낮으로 파고들었다.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된 편지들,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의 생생한 증언들은 10년 전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대한 비극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단순히 전쟁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위 장교들의 추악한 비리, 즉 전쟁 물자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던 부패한 세력에 맞서 싸웠던 고독한 증인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다 모든 것을 잃고 숨어 지내야 했던 것이다. 준호는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어리석게 평가했는지 통감했다. 물질적인 성공만을 줬던 자신과는 달리 어머니는 굽히지 않는 신념과 용기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그동안의 무지함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제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어머니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그들이 숨겨온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다. 준호는 자신이 만났던 검은 양복의 남자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한국제향군인회 고문이라는 명함을 남겼지만 그들의 눈빛과 태도는 단순한 고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 비리에 연루된 세력의 그림자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다. 준호는 자신의 사업 수완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재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가 제공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10년 전 군부비리 사건의 관련자들을 하나씩 파헤쳤다. 당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흐지부지 종결되었지만 준호는 그 배후에 거대한 압력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공식적인 기록 외에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정보들을 수집했다. 그의 집요함은 놀라웠다. 그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그에게 가해지는 압력 또한 거세졌다. 그의 회사에 갑작스러운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주요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준호의 사업에 대한 근거이 없는 비방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아내는 불안에 떨며 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애원했다. 준호 씨, 제발 그만둬요. 당신이 하는 일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요. 당신 어머니 일 때문에 왜 우리까지 위험해져야 하죠? 준호는 아내의 절규를 들으며 고통스러웠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희생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불러올 파장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퇴근길에 낯선 차량의 미행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일부러 복잡한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순간의 빈틈을 이용해 미행하던 차량을 따돌렸다. 하지만 그의 집 앞에서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낮에 사무실로 찾아왔던 그 남자들이었다. 박준호 씨, 경고했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화를 부른다고요. 한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당신들 도대체 누굽니까? 왜 저를 방해하는 거죠? 준호는 애써 두려움을 감추려 했다. 우리는 당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당신 어머니처럼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준호를 애워쌌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인 위협을 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 낡은 리어카를 끄는 김복래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폐지를 주우러 나왔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아들을 애워싼 수상한 남자들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이봐요. 젊은이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들이야. 김복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이든 할머니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하고 강인했다. 남자들은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등장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날렸다. 뭐야, 이 늙은이가 어디서 감히 끼어들어 폐지나 주울 것이지. 할머니 여기 위험해요. 어서 피하세요. 준호는 소리쳤다. 그는 어머니가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김복래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리어카를 한쪽에 세워두고 지팡이를 짚으며 남자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내 아들에게서 손 떼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다. 남자들은 할머니의 위협에 코웃음을 쳤다. 하하, 이 할망구가 겁도 없네.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그들은 할머니를 밀쳐내려 했다. 그 순간 김복래 할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나이든 할머니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했다. 그녀는 남자가 휘두르려는 쇠파이프를 손쉽게 피했고 지팡이를 이용해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악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쇠파이프를 놓치고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다른 남자도 달려들었지만 할머니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옆구리를 발로 차버렸다. 남자는 그대로 쓰러져 바닥을 뒹굴었다. 준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폐지 줍는 연약한 할머니가 아닌 마치 오랜 훈련을 거친 무술 고수처럼 보였다. 어머니, 준호는 놀라움과 함께 감격했다. 김복래 할머니는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내 아들에게 접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주인에게 전해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 야전의 천사의 강인함과 위엄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할머니의 눈빛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단순한 늙은이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며 겨우 몸을 일으켜 허둥지둥 도망쳤다. 할머니는 남자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돌아서서 준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평온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다. 괜찮니? 준호야. 준호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도대체... 김복래 할머니는 빙긋이 웃었다. 이 늙은이도 젊었을 적에는 한가닥했지. 전쟁터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별별 기술을 다 익혔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강인한 삶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안에서 그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을 느꼈다. 그는 이제 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신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던 것이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를 믿지 못하고 어머니의 고귀한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김복래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다. 준호야. 이제라도 네가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지 않아. 너는 성장했어.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지난 수십 년간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다. 전쟁터에서의 경험, 비리를 목격했던 순간
협박에 시달리던 나날들, 그리고 따뜻한 동행을 설립하게 된 이유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굳건한 신념과 희망이 빛났다. 준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어머니를 괴롭혔던 자들, 그리고 여전히 권력을 누리며 숨어있는 비리의 주동자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결심했다. 어머니의 용기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그들의 죄를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맹세했다. 김복래 할머니는 아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홀로 짊어졌던 짐을 이제 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박준호와 김복래 할머니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지난 몇 주간 준호는 어머니가 건넨 단서들과 자신이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10년 전 군부 비리 사건의 전말을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그는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는 검은 돈의 연결고리를 찾아냈고 비리에 연루된 고위 관계자들의 실명과 그들의 은밀한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다. 그 중심에는 당시 육군 고위 장교였던 최태성 장군이 있었다. 그는 현재 퇴역하여 제향군인회 고문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준호를 위협했던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최태성의 사병이나 다름없었다. 어머니 김복래 할머니는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모든 증언들을 세밀하게 기록했다. 그녀의 기억력은 놀라웠다. 날짜, 장소, 인물, 그리고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가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고통 속에서 홀로 싸워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준호야,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김복래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직접 나서서 그들의 죄를 밝히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으니 내가 끝을 내야겠지. 준호는 어머니의 결심에 숙연해졌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알았다. 어머니,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따뜻한 동행의 노인들을 찾아갔다. 노인들은 김복래 할머니의 결심을 듣자 주저 없이 증언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그들 역시 최태성 장군의 비리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한과 함께 마침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이 불타올랐다. 준호는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언론과 검찰에 제보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지만 준호가 내놓은 구체적인 증거들과 야전의 천사, 김복래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에 언론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주요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10년 전 묻혔던 비리의 진실에 경악했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져나갔고 마침내 특별검사팀이 꾸려졌다. 그리고 최태성 장군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검찰에 소환되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마침내 대망의 공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층의 비리가 밝혀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모두가 지켜보고 싶어 했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존경받던 최태성 장군과 그의 비리에 연루된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증인석에는 김복래 할머니가 앉았다. 그녀는 낡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굽어진 허리는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젊은 시절
야전의 천사처럼 강인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박준호가 변호인으로 앉아 있었다. 준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어머니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검사가 김복래 할머니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김복래 증인, 195X년 겨울, 최전선 야전병원에서 어떤 일들을 목격하셨는지 자세히 증언해 주십시오. 김복래 할머니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그녀는 당시의 상황을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 당시 우리는 모두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군수물자는 턱없이 부족했고 부상병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최태성 장군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군수물자를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겼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증언은 모두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최태성 장군은 김복래 할머니의 증언에 발끈하며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 늙은이가 치매에 걸려 헛소리를 하는군.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김복래 할머니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최태성 장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태성 장군, 나는 당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신이 부상당한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놀이를 하던 그 추악한 얼굴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숨겨왔던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비자금 내역이 담긴 낡은 수첩, 최태성 장군이 군수물자를 빼돌리도록 지시했던 은밀한 통신 기록들, 그리고 당시 비리에 연루되었던 다른 인물들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들은 10년 전 진실이 어떻게 은폐되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민주는 변호인으로서 어머니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최태성 장군과 그가 연루된 세력들이 어떻게 수십 년간 권력을 유지하며 진실을 묻어왔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변론은 날카롭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과거의 비리가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강조했다. 최태성 장군 측 변호인들은 필사적으로 반박했지만 김복래 할머니와 민준이 내놓은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따뜻한 동행의 노인들도 증인으로 나서 김복래 할머니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비록 나이 들고 힘없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법정은 감동과 분노로 뒤섞였다. 김복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리 폭로를 넘어 전쟁의 상처와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였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층의 비리를 밝히는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최태성 장군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패배감과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닌 자신의 몰락에 대한 비통함으로 보였다. 그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김복래 할머니는 법정을 나오면서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기자들은 그녀에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김복래 여사님, 심정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용기를 내실 수 있었습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옆에서 든든하게 그녀를 지켰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머니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법정은 김복래 할머니의 승리로 끝이 났다. 최태성 장군을 비롯한 비리 연루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두 인정했고 곧이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10년 넘게 묻혀있던 군부 비리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정의는 오랜 침묵을 깨고 제자리를 찾았다. 대한민국 사회는 김복래 할머니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닌 진정한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김복래 할머니는 다시 대중 앞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찬사를 뒤로하고 조용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녀에게 명예나 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치들이 세상에 다시 빛을 발한 것에 만족했다. 그녀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고 따뜻한 동행에 노인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잔잔한 평온함과 만족감만이 가득했다. 아들 박준호는 어머니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로 활동했다. 그는 어머니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지난 삶을 깊이 반성했다. 물질적인 성공과 명예만을 줬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어머니의 위대하고 고귀한 삶에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아들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다. 최태성 장군 일당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이는 따뜻한 동행 기금으로 전환되어 전쟁 영웅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쓰이게 되었다. 박준호는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그동안 모았던 사재를 털어 따뜻한 동행의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줬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아내 또한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남편의 뜻에 동참하여 따뜻한 동행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김복래 할머니는 평생의 숙권을 풀고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임종은 평화로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마지막까지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 준호와 따뜻한 동행의 노인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김복래 할머니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그녀의 삶과 용기가 뒤늦게나마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애도하고 싶어 했다. 장례식장에는 조용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박준호는 상주로서 장례식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슬픔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살아생전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자책했다.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조화 하나가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조화에 달린 리본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대통령의 조화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잠시 후 경호원들의 삼엄한 경호 속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왔다. 대통령은 김복래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헌화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통령은 준호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김복래 여사님은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셨습니다.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히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나라가 마땅히 보답해야 할 분을 뒤늦게나마 이렇게 추모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조문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수많은 고위 인사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김복래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10년 전 사건에 연루되어 그녀를 외면했던 일부 인사들도 뒤늦게나마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조문했다. 장례식장은 마치 국가장이 열린 듯한 분위기로 변했다. 수많은 언론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따뜻한 동행의 노인들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모두 김복래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그녀의 고귀한 삶을 기렸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준호의 얼굴은 굳어버렸다. 그는 대통령의 조화가 도착하는 순간, 그리고 수많은 고위 인사들이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를 평생 무시하고 살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뒤늦은 깨달음과 후회, 그리고 한없이 깊은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어머니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그 어리석음이 그를 찢어발기는 듯했다. 준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통곡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날 이후 박준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의 삶을 이어갔다. 그는 따뜻한 동행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산을 쏟아부었다. 그는 어머니가 시작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치기로 맹세했다. 그는 더 이상 폐지 줍는 할머니를 비웃던 오만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진정으로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 되었다. 그의 삶은 어머니의 유언이자 마지막 가르침이 되었다. 김복래 할머니의 정신은 그의 아들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쉬게 될 것이었다. 독자 여러분,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고 폐지 줍는 할머니를 비웃던 아들, 할머니의 장례식에 대통령 조화가 도착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다. 라는 제목 아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그리고 잊혀진 줄 알았던 진정한 가치와 희생이 어떻게 다시 빛을 발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하며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김복래 할머니들과 박준호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동행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